반갑습니다. 인문학 책들 좀 보셨었어요? 예.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준비한 자리인데, 예, 제목이 그러니까 인문학을 왜 하는 거냐고요 입니다.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 뭐 강의라기보다는 발제하는 수준, 그리고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인문학을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보통 인문학 서적들 보시면 앞에 막 서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사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장황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알긴 알겠는데 또 뒤돌아서면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문학을 왜 하는 거냐? 근데 인문학이 사실은 되게 뭐 한 10년은 된 것 같죠. 막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 책마다 다 인문학이 붙어 있고 인문학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근데 또 인문학 문과 출신들은 또 취직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정작 우리는 또 인문학 책을 계속 사 보면서 사실 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지, 그냥 유행이라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책을 사서 보면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 그래서 내가 왜 읽었지? 혹은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나의 수준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먼저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하기 전에 인문학이 뭐냐, 인문학이 뭔지를 알아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또 인문학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는데 아는 것 같지 않고, 또 모른다고 하기엔 또 내가 본 책이 얼만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을 먼저, 인문학이 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문학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연과학을 보려고 해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다르지 않는데, 자연과학을 먼저 보는 이유는, 과학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자연과학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자연과학은 물상과학하고 생명과학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상과학은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우주과학 이렇게 되고요. 생명과학은 생물학이에요. 근데 이건 분류상 이런 거고, 사실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게 답니다. 요걸 갖고 종합하고 섞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 지구과학, 우주과학 이런 것 이제 종합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구과학은 또 분류를 하면 지질학, 대기학, 뭐 해양학 이렇게 나뉘어요. 뭐 우리 흙이 어떻게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공간은 어떻게, 대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또 바다로 들어가면 해양학도 또 종합과학이에요. 그 속에는 물고기도 살고 뭣도 살고 생물학 관련이죠. 하고 이 수질의 차이 이런 것도 화학에 들어가는 거고, 또 이 파도가 치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건 또 물리학이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계속 섞이면서
계속 종합과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워낙 범주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물수학과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우주공간에 대한 다른 행성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자연과학이 뭐냐? 라고 한다면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바람이 불지? 왜 해가 동쪽에서 뜨지? 왜 꽃을 심으면 꽃이 자라지? 씨를 심었는데 다 비슷한 꽃이 나올 것 같지만 또 다 다르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죠. 바람이 부니까 부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기술들도 바람이 부니까 배에 돛을 달고 다녔던 거고, 사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사는 환경인 건데, 과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건가를 탐구하는 거고, 그런 탐구의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거냐? 왜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과학은 어떻게를 밝히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꽃이 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방향이 어떤 과정으로 피는 거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뉴턴이 궁금한 거죠.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 시절에는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은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하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들었다 하는 거는 이제 가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더 많이 돌아섰는데, 어쨌든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 궁금증을 갖고 고민을 시작했는데, 자, 땅에서 공을 던지면요 이렇게 떨어지죠.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죠.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여기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죠. 아주 세게 던지면 삥 돌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가 땡기고 있는데 적당히 세게 던지면 이렇게 돌아오겠구나, 둥그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달이 안 떨어진다 라는 거를 착안해냈고, 이걸 또 공식으로도 만들어냅니다. 거의 정확하게 지금까지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역시 뉴턴. 과학계에서 뉴턴이 거의 신이에요, 신. 뉴턴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원리를 밝혀내서 인공위성까지 온 겁니다. 차곡차곡 다른 기술들이 또 쌓이고 하면서 인공위성이 됐죠. 인공위성에서 끝난 게 아니죠. 인공위성이 생기고 나니까 GPS라는 기술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그걸 갖고 내비게이션도 만들게 됐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도 사용하게 됐죠. 스마트폰에 있는 시계는 지금 뭐 따로 건들지 않으면 다 인공위성에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을 다 맞출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우리 손목시계 차고 다니면서 어디 시계방 앞에서 시계 맞추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식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는 이 발전의 과정들을 보면 바람이 왜 불지? 부터 시작한 궁금증이 지금 현재 이런 첨단의 시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인문학은 어떤가?
예, 인문학은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것. 사람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근데 그게 동네마다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예술이라는 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종교, 철학 이런 게 생기죠. 신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이걸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문학은 뭐냐? 예, 똑같습니다. 인간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인 거고 이거를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인간이 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 우리는 왜 이루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탐구를 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자연과학하고 본다면 안다는 게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왜 예쁘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답들을 이론으로 촥촥촥 정리해 놓은 게 차곡차곡 쌓여 있죠. 이걸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요 위에 세 개는 철학의 기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게 안다라는 게 뭐지? 저거는 이제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있다라는 게 뭐지? 존재론. 예, 왜 이쁘다고 생각하지? 이거는 이제 가치론,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건 왜 뭘로 나누지?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하나하나의 질문에서 파생된 질문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걸로 집대성이 돼 있죠. 그리고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리, 규범, 법, 제도, 문화, 종교. 이게 인문학이 없던 시절에 없던 거냐? 그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발생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라는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 혹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이런 게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쪽은 인문학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쪽은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인문학은.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한번 제가 참고 삼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보여드리려고. 아까 처음 자연과학 했던 거는 되게 뭐죠? 미시적인 관점. 이거는 이제 넓은 영역에서 과학이라는 걸 나눈 건데 여기 인문과학이 인문학이죠. 그리고 이 인문학들을 이렇게 더 짬뽕하고 발전시켜서 사회과학들이 나온 거고 형식과학과 이제 응용과학은 이거는 이제 과학과 연계돼서 나온 것들 그리고 여기에도 또 이제 뭐 군사 윤리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의학의 의료 윤리학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인문학이 여기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인문학적인 개념들이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뭐 의학이든 공학이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 기술을 갖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를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인간적인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인문학을 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문학을 왜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왜를 빼고 인문학을 한다. 요즘 인문학 좀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문학을 한다는 게 또 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인문학 관련 책 보는 게 인문학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인문학적 사유를 하는 게 인문학을 하는 거냐. 혹은 뭐 이론들을 새로 내가 정립을 해내야 인문학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뭘 인문학을 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 해보셨나요? 인문학 하고 있다. 뭘 보고 나는 인문학을 뭘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가? 근데 글쎄요, 인문학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좀 더 솔직하게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인문학을 소비하고 있죠. 굳이 어렵게 인문학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인문학을 한다는 게 뭔가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우리는 인문학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편해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이런 문제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인문학을 소비하고 어떻게 소비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보면 훨씬 더 영양가 있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나요? 뭐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인문학 소비 강풍의 시작이 어딘가, 말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공개하는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이패드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를 만지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나? 기술과 인문학이 결합된 상품이구나, 이게. 막 인문학이 느껴질까요? 잘 쉽게 느끼기는, 쉽게? 어렵게도 힘들죠?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말 자체도 되게 스티브 잡스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 우리께 창의적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다른 데 거는 창의적이지 않은가요? 이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 핸드폰이. 근데 엄연하게 따져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거냐, 혹은 실용적으로 사용할 거냐, 유용하게 사용할 거냐 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건 다 인문학적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고민이 안 들어간 제품들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한 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얘기다. 깨서 세우는 건 누가 못해. 근데 아무도 안 했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인문학이라는 게 갑자기 확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문학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세상에 별로 유용하지 못한 학문으로 치부되기 시작해서 대학들도 그렇고 다들 인문학 관련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오고 인문학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들 저기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실 이 얘기,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 이 얘기는 가장 저 얘기가
들어맞는 부분은 예술 분야겠죠. 예술가들은 항상 저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고민의 결과를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들, 표현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이 얘기 하나로 한 회사의 대표가 예술가의 위치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저런 정장 입고 다니는 회사의 중역들 다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되게 막 마르크스 책을 보고 막 그런 인문학사적들을 보면서 행동하는 하고 막 뭔가 아이디어를 빡빡 생각해내는 사람이 진짜 대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제품이면 만사 오케이고 그 제품에 다들 주목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창의적인 부분에, 편리한 부분, 획기적인 부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대만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무지하게 자살을 했죠. 회사에서 뛰어내리고 아무도 거기에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뭐 물론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를 찍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에 대한 문제들은 싹 가려지는 거예요. 창의적인 제품 하나에 거기에 다 가려지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말로 시작해서 인문학의 가치가 갑자기 빡 오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인문학적 성찰의 결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만들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저 때 이후로 CEO들이 굉장히 인문학에 이제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인문학의 목적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돈이 되게, 돈과 이어지게 만드느냐를 고민하는 거니까. 더불어서 인문학 강의의 판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인문학 관련 과의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이후로는 CEO들이 그렇게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지, 인문학적 고민을 하는지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인문학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인문을 해야 하는,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하면 좋죠. 어릴 때부터 접하면 애가 해야 되니까 부모도 인문학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맨 퇴근길에 인문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술 마실 때도 인문학을 해야 돼요. 광고도 인문학으로. 40살 되면 무조건 인문학을 해야 되고, 20, 30대는 스펙도 인문학으로 다져야 됩니다. 주식에도 인문학으로. 이거 지금 다 팔리고 있는 책들이에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인문학이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인문학을 바쳐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이끌어낸 사람,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자가 됩니다. 드디어 인문학 반열에 올라요. 이런 책이 나와요. 그죠? 다 인문학이 들어가야 팔리는 거예요. 모든 책에 다 인문학이 붙어가. 근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들이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인문학사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과학사적이에요. 사회과학사적인데 인문학의 이름을 붙이고
팔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아주 높다. 근데 어딘가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한다. 뼈를 깎으면서 이런 짓을 했을 겁니다, 저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근데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 또 인문학에서 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을 저렇게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이지만 저걸 판단해내고 가려내고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능력도 결국엔 인문학을 알아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막 인터넷에 책을 검색해 봤는데 우와 술 마실 때도 하는구나.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김규항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인문학의 힘은 인문학적 사유와 통찰로 최대한 쓸모를 뽑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고향을 쓸모에만 바치거나 그런 태도에 함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예술과 인문학은 인간이 돈 되는 일보다는 돈이 안 되는 일을 위해 살도록 돈이 아닌 다른 소중한 가치에 좀 더 정신을 팔고 공감하게 쫓도록 한다. 참 잘 표현한 글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인문학을 한다는 것 다시 돌아와서 인문이라는 게 사람의 문의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물음과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게 인문학이 아닐까. 결국엔 인생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찾도록 시도하는 것은 인문학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한다는 건 결국에 공부한다 라는 얘기고, 인문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배우고 생각한다 라는 게 아닐까. 배운다는 건 결국엔 텍스트를 배우는 것. 그러니까 예전부터 고민해온 흔적들,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야 된다는 게 보면서 떠오르는 질문,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생각하고 그 질문들을 내가 고민해보고 혹은 그 텍스트 안에서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인문학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사람과 텍스트 사이에서 사람에 대해서 묻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고민해보는 것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인문학 책을 처음 접해보는, 그러니까 초기에서는 이걸 내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만 한다면, 의지만 있다면 사실 자동으로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 도대체 이게 분명히 글은 한글로 적혀져 있는데 이게 말이 맞나? 이렇게 단어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사고도 깊어지고, 예, 지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은데, 순수이성 비판의 한 대목을 제가 갖고 와 봤습니다. 시간은 내감의 형식,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형식임에 틀림없다. 시간은 외적 현상에 관한 어떤 규정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외적인 형태에도 혹은 위치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의 내적 상태에 있어서의 표상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시작부터 내감의 형식이 뭔가?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형식은 또 뭔가? 예. 외적 현상에 관한 규정은 또 뭔가? 계속 한 문장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의지가 필요해요, 정말. 예. 근데 사실 이런 걸 본다면, 공부를 해본다면 바로 공부가 되는 거죠. 내적 형식, 내감의 형식이 뭔지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굳이 인문학이 아니어도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사고를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너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라서 생각을 잘 안 해보는데, 하다못해 뭐 애들 그림책, 동화책들 보다가도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뜻을 아는 단어지만 그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또 그런 단어들이 인문학적인 서적에서 어떤 단어로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면 이게 보통 공부가 아닌 거고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하물며 이런 인문학 서적을 보면서 저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묻고, 다시 찾아보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부분들, 예, 인간다운 삶, 뭐 삶을 풍족하게, 사고의 깊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이게 쫙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즐기시는 게 인문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인문학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본 거예요. 사실 너무 결론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막연한 입장들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인문학이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